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에 사는 김지민입니다. 올해 53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13살 겨울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사랑하는 두 동생마저 제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그 시절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13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몇 달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도 어린 동생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둘째 지섭이는 8살, 막내 지수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집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단칸방이었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남은 음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지섭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지수는 저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 밥 있어? 배고파. 지수의 이런 말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배고프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월세를 밀리게 할 거야? 다음 주까지 못 내면 방을 비워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보육원은 처음에는 다행스러운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따뜻한 방에 누울 수 있었고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정감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보육원은 늘 분주했고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너희 동생들을 입양 보내기로 했단다. 좋은 가정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양이요? 저희 셋 다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넌 13살이잖니. 입양은 어린아이들만 가능해. 지섭이랑 지수만 좋은 가정으로 보내질 거야. 동생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제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들을 끌어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제 품에서 계속 울었고 지섭이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같이 갈 수 있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입양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차가 2대 서 있었고 동생들은 한 명씩 차에 타야 했습니다. 지섭이와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지섭아, 너 동생 잘 챙겨야 해. 너밖에 없어. 지섭이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근데 왜 누나는 같이 못 와? 우리랑 있으면 안 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꼭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막내 지수는 차에 타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같이 가자. 나 언니랑 있을래. 그 손을 떼어낼 때의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제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지섭이를 태운 차가 먼저 떠났고 그 뒤에 지수가 차에 실려 떠났습니다. 지섭이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꼭 와야 해. 지수는 울면서 언니 안녕. 꼭 데리러 와야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보육원에 혼자 남았습니다. 동생들이 떠난 그 빈자리의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동생이 같은 집으로 입양된 줄 알았는데 각각 다른 나라로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지섭이는 프랑스로, 지수는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둘을 같은 곳으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죄책감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각각 다른 가정에서 연락이 왔단다. 둘을 함께 보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어. 미안하다, 지민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밤마다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지섭이가 낯선 나라에서 외로워하지는 않을까? 지수가 엄마를 찾으며 울지는 않을까? 그 걱정은 제 어린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육원 생활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보육원은 늘 아이들로 가득했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저 같은 나이 든 아이들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데 손길이 부족했고 저는 어느새 스스로를 이녀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3살이라는 나이는 애매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당장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에 저는 보육원에서도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너도 벌써 13살이 됐구나. 학교에 다니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가 스스로 생활을 꾸릴 방법도 찾아야 할 것 같아.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책가방을 들고 등교했겠죠. 하지만 동생들을 보냈다는 죄책감과 책임감은 이미 저를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학교를 안 가면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저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게 쉽지 않겠지만 남대문 시장 같은 곳에서는 내 나이에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단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시작하곤 해. 그 말은 제게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함과 동생들을 찾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오래된 커다란 보따리에 낡은 옷과 몇 가지 생필품을 넣어주며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작고 얇은 손수건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동생들이 떠날 때 손을 흔들며 외치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꼭 찾으러 갈게. 그러니까 지금 울면 안 돼. 제가 향한 곳은 선생님이 말했던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멀지 않았지만 그곳은 저에게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거대한 시장은 상인들의 소리와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대문 시장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메아리 쳤고 수레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입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너무 크게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13살의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남대문 시장은 너무 크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은 동생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던 제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채소 바구니를 든 여인이었습니다. 아가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혼자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일자리를 구하려고 왔어요. 그 여인은 저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이런 애가 여기까지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 여인은 자신의 가게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름은 오말자였고 나이는 48이라고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던 오말자 아주머니는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내 나이에 혼자 시장까지 왔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리는구나. 저는 주저하며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동생들이 입양을 가게 된 사연을 말하자 아주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 마음을 조금은 알아. 아주머니는 가게 구석에서 작은 의자를 가져다 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 그 이후로 남편에게 소박맞아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 내 얘기가 남일 같지 않다. 내 힘이 크진 않아도 여기서 내가 시작할 수 있게 돕고 싶구나. 그날부터 저는 오말자 아주머니의 가게에서 심부름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채소를 나르고 가게 주변을 쓸고 닦는 일이 제 몫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늘 비좁고 혼잡했지만 저는 일을 배우며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 끝에 아주머니가 따뜻한 국물을 내주며 물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여기서 일을 시작한 것도 기특한데 넌 왜 그렇게 동생들을 꼭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국물 한 숟가락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생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파도 제대로 먹여주지 못했고 같이 있는 것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찾아서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하다면 난 내가 꼭 해낼 거라고 믿는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작지만 내가 꿈을 이룰 때까지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몇 달 동안 오말자 아주머니 가게에서 일하며 저는 시장이라는 곳을 배웠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값을 흥정하는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저는 제 나름의 방법으로 살아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떡볶이 장사를 하는 다른 상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끓는 양념 냄비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면 동생들을 찾기 위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제게는 자본이 없었습니다. 떡볶이를 팔려면 기본적인 재료비도 필요했지만 저는 빈손이었죠. 고민 끝에 오말자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장사를 하고 싶어요. 떡볶이를 팔아서 돈을 모으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주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에서 낡은 냄비와 작은 갑 한 대를 꺼내 오셨습니다. 이걸로 시작해봐. 나도 가진 게 많지 않지만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면
분명 잘 될 거야. 저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시장을 돌며 떡볶이 재료를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고춧가루, 설탕, 고추장을 조금씩 모아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고 그냥 가버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양념 맛을 조금씩 조정하며 떡볶이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조금씩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이 떡볶이 참 맛있네 라고 말하며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하루하루 떡볶이 냄새 속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지내는 시간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말자 아주머니는 가끔 가게로 찾아와 제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지민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나도 가슴이 벅차다.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 말은 제가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만큼 큰 힘이 되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제 하루는 늘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에 도착해 재료를 사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와 떡을 사러 갈 때면 겨울에는 손이 고바왔고 여름에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다시 만나려면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낮이 되면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민 떡볶이라는 이름이 시장 안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한 그릇 더 달라고 할 때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늘 동생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돈도 모이기 시작했고 첫 번째 목표였던 가게 임대료를 한 번에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단 한 번도 새 옷을 사입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장 아주머니들이 지민아, 이제 장사도 잘 되는데 옷이라도 한 벌 사입어라라고 권했지만 제 손은 늘 저금통으로 향했습니다. 이 돈으로 동생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루는 어깨가 욱신거리고 손목이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떡을 썰지 못했습니다. 피곤이 겹쳐져 코피를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시장 한편에 앉아 잠깐 숨을 고르며 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서봐, 지수야. 너희도 잘 지내고 있니?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 너희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어느 날 밤 장사를 마치고 재료를 정리하다 우연히 시장 임대 공고를 받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작은 가게 하나쯤 임대해 볼까? 그렇게 시작된 작은 점포가 이후 명동에까지 가게를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늘어나고 번 돈으로 남대문 시장과 명동의 상가를 하나둘 사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성공했다고 말했지만 제게 성공이란 동생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명동에 새로 가게를 열던 날 저는 시장 한쪽에서 홀로 작은 떡국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동생들이 좋아하던 떡국을 끓이자. 제 앞에는 앉을 사람도 없었지만 저는 그 떡국을 천천히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동생들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또다시 다음 날 새벽 장사를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제 하루는 늘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에 도착해 재료를 사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와 떡을 사러 갈 때면 겨울에는 손이 고바왔고 여름에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다시 만나려면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낮이 되면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민 떡볶이라는 이름이 시장 안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한 그릇 더 달라고 할 때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늘 동생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돈도 모이기 시작했고 첫 번째 목표였던 가게 임대료를 한 번에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단 한 번도 새 옷을 사입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장 아주머니들이 짐이나 이제 장사도 잘 되는데 옷이라도 한 벌 사입어라라고 권했지만 제 손은 늘 저금통으로 향했습니다. 이 돈으로 동생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루는 어깨가 욱신거리고 손목이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떡을 썰지 못했습니다. 피곤이 겹쳐져 코피를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시장 한편에 앉아 잠깐 숨을 고르며 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서봐, 지수야. 너희도 잘 지내고 있니?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 너희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어느 날 밤 장사를 마치고 재료를 정리하다 우연히 시장 임대 공고를 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작은 가게 하나쯤 임대해 볼까? 그렇게 시작된 작은 점포가 이후 명동에까지 가게를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늘어나고 번 돈으로 남대문 시장과 명동의 상가를 하나둘 사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성공했다고 말했지만 제게 성공이란 동생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명동에 새로 가게를 열던 날 저는 시장 한쪽에서 홀로 작은 떡국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동생들이 좋아하던 떡국을 끓이자. 제 앞에는 앉을 사람도 없었지만 저는 그 떡국을 천천히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동생들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또다시 다음 날 새벽 장사를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동생들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30살이 되던 해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동생들을 찾기 위해 경찰서와 입양기관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에서 번 돈으로 입양 기록을 찾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입양기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건 맞지만 그 이후 기록이 단절됐습니다. 제게 주어진 단서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섭이는 프랑스로, 지수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같은 집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기관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동 가게의 작은 방 안에서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동생들이 각각 낯선 나라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서로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울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서봐,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겁이 났겠니? 지수야,
너는 또 얼마나 외로웠겠어? 혼자 남겨진 저도 무서웠지만 저는 동생들을 더 걱정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렇게 동생들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설날마다 떡국을 끓이며 기도했습니다. 지서봐, 지수야, 제발 너희가 무사히 잘 있길 바란다. 내가 꼭 찾으러 갈게. 그러나 현실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어느 날, 기적처럼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김지섭 씨와 미국에 있는 김지수 씨가 당신의 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편지를 손에 쥐고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드디어 너희를 찾았다. 이제 다시 만나러 갈 거야. 기다려줘. 그렇게 저는 40년을 기다린 동생들과의 재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서울의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지섭이랑 지수야, 정말 너희를 만날 수 있는 걸까? 그 생각만 해도 손이 떨려 국자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동생들을 만나는 건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안겨주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리자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지섭이와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섭이는 키가 훤칠했고 프랑스 농촌에서의 고된 삶이 묻어나는 거칠어진 손과 검게 그을린 피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반듯하게 서 있었지만 어딘가 경계심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맞죠? 지수는 서툰 한국어로 그렇게 말하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섭이는 처음에는 몸을 굳힌 채 있었지만 이내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집 안에 들어와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떡국 한 그릇씩을 놓아두고도 누구 하나 먼저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8살 지섭이와 5살 지수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지섭이는 프랑스 농촌에서 자랐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늘 가난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장에서 일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농사를 도와야 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지만 항상 뭔가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적에 누나랑 지수랑 함께했던 기억 때문인지 늘 가족이 그리웠어요. 지섭이는 말을 이어가며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혼자 낯선 나라에서 처음 몇 년은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나랑 지수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지수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저는 5살 때 입양 갔으니까 한국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양부모님은 미국 사람들이었고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지만 늘 어딘가에 끼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수는 떡국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언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우리 다 힘들었잖아요. 언니도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수의 그 말에 저는 손을 벌벌 떨며 수저를 들어 떡국을 한 입 먹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에게 다시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지섭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설날의 떡국을 함께 먹으며 긴 세월의 상처를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과거의 슬픔은 컸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다시 가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동생들과 재회한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였던 제 곁에 다시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지금 남대문과 명동에 몇 군데의 상가를 가지고 있어. 이제는 걱정 없이 살 만큼 돈도 모았고 동생들한테도 꼭 도움을 주고 싶어. 너희들이 힘들게 살아온 만큼 앞으로는 내가 다 채워줄게. 지섭이와 지수는 잠시 제 말을 듣고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언니한테만 의지할 순 없어요. 지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 사실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언니의 떡볶이 사업을 미국과 프랑스에도 가져가 보면 어떨까요?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 맛을 알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13살 때 시작했던 떡볶이가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섭이도 의욕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 음식이 요즘 인기 많아. 파리의 중심가에서 이 떡볶이를 팔면 정말 잘 될 거야. 내 주변에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날 밤 우리는 셋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미국 시장에서의 브랜드화와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기로 했고, 지섭이는 프랑스에서의 점포 개설과 현지화 작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의 생산과 물류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삼남매 떡볶이로 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언니, 그냥 우리 이름 그대로 삼남매 떡볶이라고 하자. 이 이름에는 우리가 다시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지수의 그 제안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남매가 함께 만든 떡볶이. 우리만의 이름이 담긴 이 브랜드가 곧 가족의 상징이자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미국에서 대형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과 협력하며 삼남매 떡볶이라는 브랜드를 미국 전역에 알렸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간단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한국의 설날,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한 끼. 삼남매 떡볶이와 함께 하세요. 이 메시지는 미국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수는 SNS를 통해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하며 떡볶이를 가족의 음식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한편 지섭이는 프랑스에서 현지인들에게 맞는 맛을 개발했습니다.
프랑스식 허브와 소스를 약간 가미한 삼남매 떡볶이 프랑스 에디션은 파리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섭이는 직접 가게 앞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브랜드의 이미지를 쌓아갔습니다. 이 음식은 제 가족의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온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담긴 음식이죠. 2년 만에 삼남매 떡볶이는 프랑스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의 매출은 이미 억 단위를 기록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가족의 이름으로 함께 일하며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수는 한국으로 잠시 돌아와 저와 지섭이와 함께 사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명동의 본사에서 만난 세 사람은 서로의 성과를 축하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지섭 오빠랑 저랑 이제 언니처럼 억만장자가 됐어요.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수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으로 언니를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섭이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희 둘 덕분이야.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너희들을 다시 만난 거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삼남매 떡볶이는 단순히 사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번 돈의 일부를 보육원과 입양기관에 기부하며 가족의 사랑을 잃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떡볶이로 번 돈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겪었던 외로움은 다른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뭉클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삼남매 떡볶이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해. 우리는 함께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며 설날 저녁 다시 떡국을 끓였습니다. 지섭아, 지수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앞으로는 이 가족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자. 우리의 떡볶이처럼 따뜻하고 우리의 재회처럼 희망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자. 지섭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삼남매의 약속이야. 이렇게 삼남매는 가족의 사랑을 기반으로 성공을 이루었고 세상에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제 마음을 꺼내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설날은 늘 그리움이 묻어나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기억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올 설날엔 마음속 외로움 대신 건강과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어디 아프지 마시고 맛있는 떡국 드시며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